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장에 금융의 지혜가 가득 차오르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그 축복이 2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위한 이 작은 약속 잊지 않으셨죠?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권력, 아니면 막강한 군사력,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것, 바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황제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왕들이 전쟁을 할지 말지 은행가의 장부 상태를 보고 결정하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직 한 가문의 대출 승인 여부에 달려있던 시대를 말입니다. 이건 무슨 음모론 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돈과 권력 그 자체를 순환시키는 혈관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왕들이 군대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국경 너머로 옮기고 화려한 궁전 뒤에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을 속삭였죠. 정작 자신들의 얼굴은 철저히 베일 뒤에 감춘 채로요.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가문은 왕관도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금융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했고 우리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만든 기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정상에 올랐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8세기 말의 유럽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유럽 대륙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가던 신성 로마 제국까지 서로 으르렁대는 왕국과 제국들이 뒤엉킨 그야말로 한편의 막장 드라마 무대였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왕조는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으며 국고는 늘 텅 비어 있었죠. 돈의 기본은 금과 은이었지만 왕들이 동전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군대가 그걸 먹어치우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신용, 즉 빚을 낼 수 있는 능력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1744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마이어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유대인 격리 구역, 게토에서 작은 동전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당시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제약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 불가능에 가까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상했습니다. 그는 낡은 동전을 사고 파는 것보다 돈이 급한 귀족들에게 대출을 주선하고 그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던 헤센 선제후의 금융 대리인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이 인맥이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황금 티켓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유럽 전역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마이어는 이미 거대한 금융 왕조의 초석을 다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어떤 은행가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그의 5 아들을 각각 유럽의 핵심 금융 수도인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로 보낸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정부도 따라올 수 없는 가족으로 묶인 국제금융 네트워크가 탄생했습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소식이 말에 의존해 전달되고 전쟁 한 번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던 시대에 마이어는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빠른 자신들만의 사설 정보망과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의 아들들은 국경을 넘어 자유자재로 돈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동맹국의 군자금을 빌려주면서 다른 도시에서는 적국으로부터 빚을 회수하는 일이 동시에 가능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리스크 분산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파리를 점령하더라도 런던 지점은 건재했습니다. 빈이 파산 위기에 처해도 프랑크푸르트에는 신용이 남아있었죠. 이것은 지정학적 규모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이 영리한 은행가 가문을 금융계의 거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과 맞서 싸우던 영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빌려야 했죠.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무장시키고, 이동시키는 데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지만 전통적인 왕실 재무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부패했으며 허술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로스차일드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속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보다 더 빨리 정보와 금을 옮겼습니다. 하루의 지연이 군대의 전멸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시대에 속도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설은 1815년 워털루 전투 이야기입니다. 런던에 있던 셋째 아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전해 듣고 일부러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치워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썰이죠. 모두가 영국이 망했다고 생각해 헐갑에 국채를 던질 때 그는 몰래 그 채권들을 헐갑에 다시 사들여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신화처럼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정보원이 실제로 정부의 공식 사절보다 더 빨리 소식을 전달했다는 것.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그 정보의 우위를 이용해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워털루 전투 이후 영국 정부가 로스차일드의 신용에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설이 정확히 그대로 일어났든 아니든 결론은 같습니다. 정보와 신용이 제국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 두 가지를 모두 휘둘렀다는 것이죠. 1820년대에 이르러 그들은 더 이상 전쟁에만 돈을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막대한 규모의 국채 발행을 주도했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철도 건설, 영국의 운하 건설, 스페인의 광산 개발에 자금을 댔습니다. 국가들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싶을 때 그들은 채권을 발행했고 그 판매를 총괄한 것은 대부분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들은 국가 부채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준화된 시장 상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 국제시장에서 돈을 빌렸다, 국가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로스차일드가 만든 청사진의 메아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권력이 금고에 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권력은 누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에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순히 대출 이자로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어떤 정부가 부상하고 어떤 정부가 개혁에 성공하며 어떤 정부가 빚더미에 가라앉을지를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왕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죠. 물론 막강한 힘에는 의심이 따르는 법입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자 사람들은 로스차일드가 유럽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밀리에 대영 제국을 운영하고 있는가? 혁명을 조종하고 있는가?
그들이 군주들을 몰아내고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그 자리를 대체했는가? 음모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방안에서 가장 강력한 의자는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의자였고 그 시장의 꼭대기에 로스차일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국제 네트워크, 채권 시장, 리스크 분산, 신속한 통신, 그리고 민간 신용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라는 현대 글로벌 금융의 기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가문의 개인적인 지배력이 약해진 후에도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로스차일드는 그야말로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들의 금융 제국은 마치 신용의 신경계처럼 유럽 전역에 뻗어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의 영국, 개혁을 추진하던 오스트리아, 7월 왕정 시대의 프랑스, 심지어 교황청까지 그들의 자금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혁명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안정시키고 붕괴 직전에 정부를 구제하기 위해 호출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로스차일드 가문 자체가 사실상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그들의 승인 도장이 찍히느냐 마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채권 발행이 성공하거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정부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산업혁명을 정의했던 철도, 광산,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산을 뚫고 평원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건설될 때 그 뒤에는 종종 로스차일드의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구리광산, 코카서스의 유전, 심지어 수에즈 운하에도 투자했습니다. 만약 자본이 산업 성장의 산소였다면 그들은 그 산소의 흐름을 통제하는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조차 한계는 있었습니다. 베어링스, 오텐게르, 바르부르크 같은 다른 금융 가문들이 영향력을 두고 경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스차일드가 완성시킨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더 이상 한 가문이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만의 중앙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규제된 금융시장, 그리고 한 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더 광범위한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영란은행이 발전하고 프랑스은행의 힘이 커졌으며 마침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수의 가문이 국가 신용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제도화된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0세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와 함께 재앙이 닥쳤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 혁명, 대공황,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낡은 세계 질서를 산산조각냈습니다. 다른 유대인 가문들처럼 로스차일드 가문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있던 그들의 자산은 나치에 의해 몰수되었습니다. 가문은 궁전과 사업, 그리고 수집품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45년 이후 미국의 부상과 달러의 지배력, 그리고 현대금융의 거대한 규모는 그 어떤 개인 가문도 압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월스트리트와 각국의 중앙은행이 세계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지배력은 쇠퇴했지만 그들이 창조한 시스템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국채는 현대 경제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로스차일드의 혁신에 의해 형성된 시장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들이 개척했던 특속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금융정보 네트워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그들의 원칙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DNA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화는 스스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권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차일드에 대한 음모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통제의 상징, 즉 전쟁과 혁명, 경제를 조종한다고 여겨지는 얼굴 없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소름 돋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리에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물론 로스차일드의 후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문은 여전히 파리에 본사를 둔 존경받는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 앤 코를 운영하고 있으며 런던 등지에도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를 관리하고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며 수십억 달러 가치의 자산을 감독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지만 더 이상 금융의 황제는 아닙니다. 블랙록,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현대금융의 거인들과 비교하면 오늘날의 로스차일드는 오히려 소박해 보일 정도입니다. 2024년에 세상을 떠난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선사업과 명망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후손들 역시 금융 및 비즈니스계의 저명인사들이지만 그들이 정부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령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부채 위기에 대해 들을 때마다 1982년에 멕시코, 2010년에 그리스, 그리고 거의 10년마다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까지 우리는 로스차일드가 구축하는데 일조한 시스템의 메아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겪었던 그 뼈아픈 고통, 그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현실 버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정하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이 재정 적자가 많은 국가를 응징할 때 이 모든 것은 200년 전 로스차일드가 설계한 세상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권력의 최종 무기로서의 금융이라는 원형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그저 중립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이 권력의 지렛대임을 증명했습니다. 돈은 철도를 건설할 수도,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 자금을 댈 수도, 정부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왕조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국가를 빚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문은 더 이상 권력의 중심에 앉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완성한 기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가문이 여전히 비밀리에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화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쉬운 결론입니다. 현실은 더 어렵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영원히 지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시스템, 즉 부와 빚, 그리고 통제의 규칙을 결정하는 금융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19세기의 왕들이든 21세기의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들이든 그더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금융 질서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의 운율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돈의 규칙을 누가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말이죠. 만약 당신이 그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면 역사는 당신을 그 교훈으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려드릴 겁니다.